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5.18은 북한군이 침투에 저지른 폭동이다. 최근 서울, 대전, 부산역 광장에서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온 내용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북한에 끌려다니는 빨갱이들이고 5.18을 진압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애국자라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이들은 국혼 운동본부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입니다. 최근 CBS가 입수한 미 국방정보국의 기밀 문서에 따르면 1980년 주한미군 사령관 위컴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북한 위협을 계엄령 확대 명분으로 제기하자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북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 위컴은 또한 전두환의 북한 위협 운운은 자신이 청와대 입성을 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본국에 보고합니다. 같은 날 미 국무부는 북한의 특이 동향이나 공격이 임박했다는 어떠한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성명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했죠. 이런 반역사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아 웃을 일이죠. 표현의 자유를 위해 법안을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이 땅의 표현의 자유를 그동안 억압해왔던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왔던 자들이 다른 이들의 희생으로 어렵게 확대해온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들먹이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런 주장을 계속하려는 속셈은 두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오렴치한 거죠. 5.18 역사 왜곡은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제가 요즘 주말에 대전역을 자주 가는데. 아, 그러세요? 네. 여차저차해서. 근데 이런 5.18은 북한군이 침투에 저지른 폭동이다. 계속 나와요. 광장에서. 서울역 근처만 가도, 예, 그렇죠. 네, 계속 나오고. 독일에서는 이 홀로코스트 부정하면 형사처벌하거든요. 예. 그 역사를 왜곡하거나 특정 집단을 모욕하거나 혐오를 주장하거나. 네, 혐오 발언이라는 거죠. 헤이트 스피치라고 네, 해서. 이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법안이 제출됐는데 자유한국당이 맡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인물이 김진태 의원이죠. 김진태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5.18이 역사적으로 공고화되지 못해서 법으로라도 공고화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5.18 성격이 역사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 개입 주장도 검토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법을 만들어서 확립시키려고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예. 이런 말을 하면 유럽에서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이 공개적 주장이 늘어나기 시작한 게 제가 알기로는 지만원 씨가 그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명박 정권 말기에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권 시절에 무죄가 선고됐어요. 저는 근데 이 무죄 선고 이유가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5.18을 거론했을 뿐이지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어서 안 됐다고 무죄를 판결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만원 씨가 5.18을 개인적으로 재평가한다고 해서 이미 확립된 5.18 위상이 달라지겠냐. 그러면서 대법원이 무죄 확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5.18이라는 게 상징이고 역사고 기억이잖아요. 근데 그 고통받는 사람 하나하나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제가 되나요, 이게? 그 홀로코스트 뭐 이게 수백만 죽었다고 하는데 수백만 명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홀로코스트는 가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까? 저는 이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어차피 확립된 5.18 위상이라서 다르게 평가해봐야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법적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어차피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떠들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체모를 단체가 튀어나오는 근거가 된 겁니다. 그 판결이 실제로. 사법부가 시대를 이끌어가지 못해 되돌리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예. 계속 나와요, 계속. 갈 때마다. 그렇죠. 예. 계속 나오고 그 앞에 듣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계속 광장에서 이걸 떠들거든요. 아무도 제재할 수가 없어요. 네,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중입니다. 이를 참관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미군의 핵심 수뇌부가 어제 합동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전력을 제공하겠다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통한 북핵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요.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 사령관은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서 외교적 수단이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당연한 이야기를 기자회견까지 했네요. 네, 아마도 이제 한 2주 전쯤에, 한 3주 전부터, 예, 전쟁설, 8월 위기설 이게 워낙 많았다 보니까 우리가 불안해 할까봐 이런 당연한 말을 하는 기자회견을 따로 했나 봅니다. 네. 별로 들을 내용은 없네요. 당연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외교가 중요하다. 하지만 강력한 군사력을 뒷받침하겠다. 북한한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할 텐데요. 네. 이때까지 수십 년간 했던 얘기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하고 계좌 추적을 병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건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국정원 수사 의뢰와 관련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사팀 검사는 타 검찰청 파견까지 포함해서요. 모두 10명 정도 됩니다. 기존의 대형 사건 특별수사팀에 준하는 규모인데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대거 투입됩니다. 이제 30명 물론 출발이긴 한데 여기가 예. 그 위에 이 외곽의 팀장들 위에 누가 있는지 네. 국정원 내부에 누가 어떤 지휘계통으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네, 그래서 30명뿐만이 아니고요. 일부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도 출국 금지 조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범죄 집단이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 이제 그런 수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얘기고요. 다음 뉴스는요. 또 2012년 대선 당시에 동화작가 송명훈 씨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사파 제작했다라는 폭로한 거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입니다. 당시 송 씨에게 이를 알선한 업체가 새누리당 지역당 경선 홍보에도 관여한 적 있는 선거홍보 전문 기업이라는 경향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10월쯤에요. 동화작가 송 씨에게 문재인 후보 비방하는 내용의 시사 만화에 말풍선 다는 내용을 소개해 준 곳이요. 그러니까 2011년 9월 달에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인천시당 경선 당시 홍보에 참여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 이렇게 당이 이런 소위 댓글, 온오프 댓글, 공작 혹은 작업에 여론조사 작업, 예. 참여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기사군요. 당시 인천시당이면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이고. 네, 친박계로 꼽히고 있죠, 대표적으로요. 그렇군요. 이것만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예. 고백을 한 송명훈 씨 사례를 가지고 추적해 봤더니 친박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던 지역에서 경선에 참여한 예. 바, 경선 홍보에 참여한 바가 있는 업체라는 겁니다. 그런 단서가 나온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재수사에 나섰다라는 KBS 보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관제시 보수단체 등 선별해서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이라는 건데요. 검찰은 전 정부의 정무수석실 문건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국정농단 특검 때 워낙
이재용 삼성 부회장 건에 집중하느라고 사실은 특검이 중간에 멈췄죠. 멈춰서 특검 연장해야 된다는 거 가지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연장 못했고, 그런데 그 중에서 화이트리스트 부분, 블랙리스트 부분만 수사했지 화이트리스트 부분을 수사를 못했단 말이죠. 화이트리스트 부분을 수사를 캐비넷 문건도 추가적으로 나왔으니까 다시 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언론 활용하고 선거 등에 관련한 내용들을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가 증거가 나와서 더욱 수사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이제 특검 수사가 채 다루지 못한 화이트리스트를 다루겠다는 거고, 청와대 문건 캐비넷이 나와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윤선 수석이 무죄 선고가 나서도, 네, 블랙리스트 관련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서도 검찰이 재수에 나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화이트리스트 역시 당시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과 김유천 비서실장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하면 블랙리스트로는 빠져나갔던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이 화이트리스트 건으로 다시 구속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당시 특검 수사도 그런 식으로 진행됐었는데요. 안타깝게 멈췄던 상황이라서 다시 재개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위기감을 느끼겠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방청권 추첨이 있었는데요. 자리가 총 30개였습니다.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추첨으로 뽑았습니다. 경쟁률이 15대 1에 가까웠다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당시 경쟁률에 비하면 2배입니다. 자리가 30개짜리 왜 방을 했을까요? 예, 전체는 더 큰 데인데요.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는 것이 30석이라고 합니다. 아, 일반인한테 추첨을 통해서 주는 자리가 30개밖에 안 된다. 네, 전체는 150석인데 거기에는 관계자들이 또 들어가 있고 기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일반인석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150석이 제일 큰 데죠. 네, 대법정입니다. 저도 거기서 재판을 받았는데. 추억이 떠오르시는. 네. 생중계는 한다고 합니까? 네, 그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대법원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생중계가 가능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재판부가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중계를 만약 안 한다면 이건 이제 피고를 찍는 게 아니라 선고하는 재판부를 찍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역사적 재판이니까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런데 그 피의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생중계 안 하면 이건 뭐 이유는 삼성이라서 안 하는 것밖에 더 있나요? 예. 대통령 탄핵 장면도 생중계를 했는데 그냥 사기업에 생중계 안 한다면 저는 삼성이니까 안 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아직 결정이 되진 않았는데요. 안 한다면. 곧 결정이 곧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사기업 단독의 재판이 아니라, 다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에 골자가 되는 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연루된 뇌물수수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 결심 공판을 얼마나 궁금해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네, 선고가 이제 있으니까요. 자, 다음 뉴스는요. 아직도 근데 결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성중에는. 다음 뉴스는요. 네, 정부가 그동안 6개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살충제 검사에서 피프로닐,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분이 누락됐다라는 한국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김영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문건에 따른 내용인데요. 지난 5년 동안 닭고기 살충제 성분 검사 실적에 보면요. 피프로닐 성분을 검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5년간. 네. 그렇죠. 2013년부터 2017년 2분기까지라고 합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게 이제 막 터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새로운 식약처장은 그게 억울한 면이 있나 보긴 한데요. 그래서 그 식약처장이 스스로 억울해하면서 이 보이는 태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많죠. 그건 그거고 식약처장으로서의 태도는 또 별개의 문제죠. 네, 어제 국회 출석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에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자신을 질책한 것을 두고 총리가 짜증냈다라고 이야기해서요.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질타받을 만합니다. 예. 질책과 짜증은 다른 것인데 짜증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본인이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공적 지위에서의 태도는 별개의 문제죠.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자유한국당이 이 사안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것은 그래서 좀 웃깁니다. 예.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한 번도 검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한 번에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회에 전 어디 얘기했듯이 윤리적 소비 굉장히 생소한 많이는 들어봤는데 실제로 우리 피부에 와닿진 않아요. 잘. 물론 그걸 실천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렇죠. 저는 조만간 윤리적 소비라는 게 뭔지 그게 우리 일상에서 좀 귀찮잖아요. 그런 게. 고기 소비를 조금 줄이시는 것도 일종의. 그게 진짜 어려워요. 윤리적으로 생산되고 도축된 예.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그러면 입장을 정하든가 해야 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그게 뭔지. 네. 예. 이게 사실은 그런 근본적인 육류 소비에 대한 혹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사실. 살충제. 그렇죠. 일종의 역습이죠. 예. 살충제 달걀이 우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단가를 떨어뜨리려고 보다 보니까 한 군데 모아놓고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한 군데 모아놓고 키우니까 닭이 한 마리라도 잘못되면 모든 닭이 다, 전염되니까 이런 식의 양분을 계속 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게 정부를 믿으면 해결되는 일이냐, 정부가 잘하면 없어질 일이냐,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조만간 시간을 마련해서. 자, 제목 정도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요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만기 출소한 겁니다. 이분도 하실 말이 참 많으실 겁니다. 이 한명숙 전 총리 만기 출소 70대 중반이에요, 나이도. 만기 출소 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 박사라고 있습니다. 양 박사. 예. 저기 잠시 후에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에 지명됐죠. 네. 대법원장 지명 이정렬 판사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확 들어오셔가지고. 네. 네, 한두 번 들어간 사이도 아닌데, 자, 우선 굉장히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네.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아시죠? 판사 하실 시절에. 잘 알죠. 예. 우리 잘 아시죠. 헌법연구회 활동도 같이 했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보도에서도 계속 나오지만은, 크게 알려진 판결을 하셨던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공장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의외다 반응이 주로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외형상 봐서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유명하고 이런 분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지내보면서 느꼈던 바는 예를 들어서 우리 법연구회 세미나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거의 빠지신 적이 없었어요. 세미나에 빠진 적이 없다. 그러면 출석을 잘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나와서 이제 연구도 활발하게 하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되게 성실하신 분이고. 성실하고.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지만은 주위의 신망이 참 두터워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은 믿고 의지할 만한. 이제 데뷔되는 분이 박시환 전 대법관님인데 그분은 이제 좀 알려진 판결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외견상으로 좀 화려해 보이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존경하고 믿고 따르지만은 의지하고 기댈 만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좀 우러러보는 이런 감이었거든요. 근데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제 어려움이나 고충을 얘기하면 잘 듣고 이제 또 나름대로 해결책을 많이 제시를 해주시고 해서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신망이 두텁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원만한 분이긴 한데 그렇다 그래서 그냥 원만하면 안 되는 지가 아닙니까 거기가?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좀 단호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그럴 때는 상당히 정말 공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호하신 분이에요. 뭐 얼마 전에 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은 전국 법원장 회의 때 예. 바로 그냥 이제 참석하셔가지고 춘천지방법원장이시니까 예. 그래서 대법원의 행태에 대해서 바로 그냥 현장에서 이제 뭐 직설을 하신 또 그래서 이게 분위기 자체가 지금 법원 수뇌부도 그렇고 법원 전체도 그렇고 되게 권력지향적이고 좀 정권 친화적이고 그렇거든요. 지금 정권 아니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성실하고 원만한 분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인식 자체가 이게 사법부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결국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해야 되는 조직 아니냐. 그래서 제대로 인식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뭐 국민을 위한 사법이다 이런 목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까이 지냈던 분으로서의 평가는 잘 알겠는데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뭐 한간에는 이제 뭐 파격이다, 서열 파괴, 기수 파괴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게 겉모습으로 봐서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2기인데 예. 이제 김명수 후보자는 15기거든요. 13년 후배니까. 13년을 건너뛴 겁니까 한 번에?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대충 그냥 계산해 보면 지금 8기 정도 되면 되죠. 사실 계산상으로. 그런데 예. 15기까지 갔으니까 그게 파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인사가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사법부도 그렇고 국민 전체가 염원하고 있는 것이 사법개혁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 결국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예. 지금 대체로 보면 법원의 분위기가 정말 뭐 양승태 뭐 적폐 세력에 뭐 부역하거나 아니 최소한 침묵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법부의 수뇌부가 말하자면 예, 예, 수뇌부도 그렇고 뭐 그 수뇌부들에 의해서 길려진 판사들도 그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이거는 뭐 그분들을 어떤 폄훼하자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결국 수뇌부. 거기 익숙해져 버렸다 이미.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풀이 척수해져 버린 거예요. 그 뭐 최소한 침묵한 사람들 중에서 사법개혁 의지가 없는 사람이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목소리를 내온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행동을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길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재풀이 상당히 줄어든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급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거는 이게 대법원장이 법적 요건으로는 대법원장 자격 요건이 법원조직법에 20년 이상 이 법률 관련 업무 종사하고 45세 이상인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좀 낯간지러운 얘기지만 예를 쉽게 들기 위해서 저도 대상이 돼요. 자격은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시켜놓으면 당연히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 조직의 안정성이라든가 뭐 앞으로 이제 리더가 돼서 끌고 나가려면 최소한 대법관을 지냈거나 현직 대법관이거나 법원장급에서는 그래도 나와야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두 가지 요건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맞아떨어지는 분이 전선 대법관님이 맞아떨어졌었어요. 뭐 기수도 뭐 이렇게 8기인가 9기인가 그렇고 해서 괜찮았는데 이분 입장은 또 그렇고 이제 그다음에 뭐 사법개혁하면 당연히 바로 먼저 떠오르는 분이 박시환 전 대법관인데 이 두 분이 이제 고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그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 후보자 지명되고 나서 바로 이제 보수야당이나 보수 언론 나온 얘기가 이념 프레임이잖아요. 이념 공작하고 있잖아요. 무리법연구회, 뭐 국제인권법연구회 얘기하면서. 근데 그런 알려지지 않은 분에 대해서도 이러는데 그 두 분은 과거에 이제 대법관실의 독수리 오형제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네이밍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은 정말 이건 뭐 전혀 사실에도 안 맞고 완전 공작 차원의 그런 얘기에서 사실 계속 시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그걸 특히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임이 될 수는 있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사법개혁을 하는데 어떤 역량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다. 이거 이념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게 법과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데 계속 집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힘이 분산돼 버리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법개혁이 무산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 두 분은 고사를 했던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 사법개혁 의지가 의심스럽고 하니 결국은 대법관을 지내지 않았던 분이지만 15기 김명수 후보자까지 왔던 거죠. 그래서 신망도 있었고 사실은 그동안 예. 사법개혁 의지를 계속 피력한 아주 남아있는 분들 소수 중에 네, 그렇죠. 찾다 보니 그러니까 이분이 딱 나온 거군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처음에 이제 그 기자 간담회가 기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할 때 뭐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라는 식의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당초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 그렇게 돼버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양승태 씨가 많이 이제 뭐 싹을 자르고 씨를 뭐 말렸죠. 그러면 지난 6년 동안 양승태 그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비판하거나 사법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예컨대 예를 들면 김동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어떤 분이냐면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이 이제 그때 그 뭐 대부분이 무죄로 나왔었잖아요. 네네. 당시 그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김동진 부장판사가 내부 게시판에다가 이거 지록위반의 판결이다. 고등부장 승진이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런 올렸죠. 그래서 정직 3개월 징계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 언론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내부에서 비판도 징계를 해버렸군요. 그렇죠. 이게 유례가 없는 일이고요. 징계 형평성에서도 징계 대상도 아니지만 뭐 예컨대 얼마 전에 그 뭐 여검사 성추행했다는 분 있습니다. 네네. 그분이 정직 1개월 받았거든요. 성추행보다 이게 더 무겁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징계권 남용하고 뭐 또 뭐 비근한 예를 들어 서기호 판사 전 판사 같은 경우 뭐 그 전에 재임용 탈락이 97년에 있었는데 무려 15년 만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엔 또 한 번도 없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니까 왜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판사들은 이거 양승태나 뭐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반기를 들었다가는 나도 적고를 당하겠구나라고 하는 게 학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워낙 인재풀이 적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혹은 사법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으로 중에 찾다 보니 이분밖에 없었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분이 적절한 인사인지 아닌지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는가?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법연구회가 이 뭐 보수야당이나 보수 언론으로 참칭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어떻든 뭐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는데 이 김명수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판사들 사이에서 그래도 인권의 가치를 뭐 경시할 수는 없다 해서 만들어진 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인데 거기 초대 회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어떻든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 되는데 사람들이 의견 일치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원만하다는 거죠. 원만하고 신망이 굳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죠. 일단 그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박시환 전 대법관이나 전수환 전 대법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뭐 공장장님이 오늘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이 지금 적폐 세력에 부역했던 판사들이 사법개혁이라는 칼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반발할 겁니다. 적반하장으로. 그거는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 결국 내부 반발을 어떻게 이제 누그러뜨리고 다독이면서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사실 전수환 전 대법관님이나 박시환 전 대법관님 같은 경우에는 외견상,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내면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외견상 강해 보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칫 좀 이제 파열음이 생길 수 있는데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 상당히 뭐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된 게 아니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러니까 온화하지만 그 기본 의식은 분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친화력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이분은 뭐랄까요, 법원도 직장인지라 진급에 대한 압박이나 생각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욕심이 없는 분이었나 봅니다. 예, 사실 박찬 전 대법관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판사로서 상당히 명예롭고 선망하는 자리이긴 한데, 예. 마다하는 거 보면 이분도 그렇고, 그렇게 큰 자리 욕심이나 이런 게 있는 분은 아니죠. 어떻게 하면은 이제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할 건가, 세미나 때 항상 그 얘기거든요. 이제 끝나고 뒤풀이하면 대법관 되셔야죠, 대법원장 되셔야죠, 농담으로 이제 술자리에서 얘기해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시간이 벌써 다 됐네. 네, 제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추가로 여쭤보려고 했던 사안은 뭐였냐면, 최근에 사법개혁 관련해가지고, 영장 전담 판사가 거쳐가는 엘리트 코스, 이것만 엘리트 코스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최근에 영장 판사들이 내린 기각 결정이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엘리트 코스를 없앤다는 얘기도 있고, 또 최근에 영장, 기각 사례들 중에 이상하다는 사안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번 주 내로 짧게 시간 한 번 더 마련하겠습니다. 미니로 아침에. 길게 마련해 주세요. 자, 제가 아까 원고 넘겼는데 너무 길잖아요. 네, 원고를 저희 작가한테 넘기셨더라고요. 네. 자, 대법원장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저희 PD가 헤어스타일 보셨죠? 네. 저희 PD가, 예. 헤어스타일만으로도 IQ 30을 떨어뜨릴 수 있다. 뚜껑을 씌워놨네요, 사람들. 네. 일본에 갔을 때 말이 안 통해가지고 머리가 저렇게 됐대요. 머리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저런 식으로 헤어스타일만으로 저렇게 IQ 30이 떨어질 수 있도록 보이는 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변호사님도 헤어스타일을 왜 갑자기 왜 폭탄으로 하고 오셨네요. 네. 머리를 안 감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새로운 헤어스타일? 굳이 머리를 안 감았다는 것까지 지적하실 필요, 공장장도 감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감으나 안 감으나 표시가 안 납니다. 표시가 안 나는데. 안 감았어요. 예, 안 감았어요. 머리가 굉장히 폭탄 맞은 듯하고. 예. 끝나고 감을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떤 사안이냐면, 한명숙 전 총리 만기 출소했어요. 네, 예. 그렇죠. 요 사건을 한번 되짚어 볼 만하다. 해서 한번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그때 1심 때, 이게 블랙 코미디다. 네. 이런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건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유죄 판결을 갑자기 뒤집혀서요. 2심에 받고, 만기, 출소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부당한 기소가 부당한 판결이라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사건이 사실 딱 10년이 넘었네요. 2007년에 원래 있었던 일이에요. 네. 2007년에 3월에서 8월 사이 3차례에 걸쳐서 이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한 9억 원 가량을 받았다. 3억씩 나눠서 받았다라는 혐의였고 2010년에 기소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왜 조금 전에 공장장이 1심이 블랙리스트라고 얘기를 했냐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블랙 코미디. 블랙 코미디. 네. 블랙리스트가 입에 뱉네요, 아예. 이 돈을 줬다라고 한 사람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는 분명히 돈을 건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1심 재판이 시작되니까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서 허위 진술을 했다. 9억 원가량은 내가 개인적으로 횡령을 해서 사업자금을 횡령해서 개인적으로 썼는데 그게 이 건설업체가 결국 망했거든요. 네.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는 입장에서 개인 자금까지 썼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거 내가 너무나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에 압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미안하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네.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죄송하다.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1심에서는 왜 또 코미디였냐면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중에 돈을 줬다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광모 네. 사장.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탁을 했다고 하는. 아, 그거는 다른 재판이었죠. 또 다른 재판인데, 이 한명숙 전 총리를 구속시키려 하는 시도. 2번 있었습니다. 네. 원래 2번 있었고, 네. 첫 번째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첫 번째 재판에서. 시도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또 하이 코미디였는데 뭐냐면 뭐, 돈을 줬다는 사람이 처음에 직접 줬다고 했다가 의자 위에 놓고 왔다고 했다가 테이블에 앉았을 때 줬다고 했다가 근데 이제 현장에 가보니 테이블이 너무 받을 수가 없는 커요. 상황이었죠. 손이 그러니까 안 닿아요. 팔이 닿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분인 거나 현장 검증을 해본 결과 말이 안 됐고 그래서 의자가 받았다는 얘기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는. 뭐 서랍장을 넣고 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한명숙 전 총리가 그 사람보다 돈을 쓰던 사람보다 먼저 또 자리를 떠났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디테일보다 재밌는 디테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 당시 재판부가 제가 그 판결문 102쪽짜리를 다 읽어봤거든요. 재밌어가지고 굉장히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줬다고 그랬는데. 이 재판부가 3만 불과 2만 불이었거든요. 5만 불 3만 불, 2만 불을 편지 봉투에 넣었다. 그랬더니 재판부가 재봐요. 3만 불을 넣으면 3.2cm. 편지 봉투가. 그 다음에 2만 달러는 2.6cm다. 그런데 이게 두툼해가지고 남자 양복에도 잘 안 들어갔는데 한명숙 총리의 바지 주머니에 안 들어간다, 이게. 좀 두껍고 커가지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면서 코미디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일단락되고 이제 그 한명숙 총리를 향한 이런 공세, 왜냐면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친노의 상징적인 어머니 역할을 한다고 여성 해서. 정치인이었고 예. 거의 뭐 선두주자였죠. 근데 그래서 그 서울시장 직전부터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조금 전에 얘기한 첫 번째 사건에서 그렇게 꼼꼼하게 봤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유죄가 확정된 두 번째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들이 나오냐면 세 차례를 나눠서 줬다고 했는데 첫 번째에게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죠. 격리부장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을 했다라는 게 있고. 1차, 제가 요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1차 시도가 실패하고 이것은 2차 시도에 가까운 겁니다. 그렇죠. 2차 시도. 2차 시도에 가까운 거다. 예, 하여튼. 근데 그때 이제 돈을 줬는데 누구에게 줬는지는 장부에 적혀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의원에게 주기 위해서 돈을 마련한다는 식의 장부는 나왔고 그때 당시에 자금을 조성을 한 흔적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세 차례로 나눠서 돈을 전달을 했는데 이게 왜 세 차례를 강조를 드리냐면 첫 번째 3억 원의 경우에는 그중에 하나가 1억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수표가 결국에는 나중에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이 수표를 쓴 것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어떤 정황적인 어떤 걸로 보려면 한 전 총리가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까지는 되는 거죠. 이쪽에 해명도 있긴 합니다만. 해명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검찰이 내세운 건 그거예요. 거기에 그거를 뒷받침해줬던 게 가장 강력한 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줬다는 한만호 대표가 내가 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거기서 시작되죠. 줬다. 거기서 시작된 거죠. 그거를 듣고 그 얘기를 아마 이 한만호 대표가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가 됐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걸 듣고 검찰이 부랴부랴 이제 그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들어가는데 무려 한 70여 차례까지 이 사람을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술조서는 한 3개인가 밖에 안 써요. 근데 그 진술조서에 검찰 진술조서에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라고 썼고 그 다음에 법정에 나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줬다라고 진술을 번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상했던 점은 뭐냐면 이 판결이 보통 법정 진술을 더 우선시하잖아요. 당연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법조인으로서. 법조인으로서가 아니라 당연히 공판 중심주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 재판이라든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을 때 나왔던 진술조서만으로 우리는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많은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증인, 참고인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법정에서 직접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제가 조금 전에 70번이나 불렀는데 진술조서는 3-4개밖에 안 남았다는. 70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원래는
형사소송법상 분명히 예. 진술을 받으려면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뭐 시간 장소 다 알려주고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알려주고 이런 얘기를 물어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7개의 진술 조서가 없는 거예요. 빠진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이 문건을 믿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법정에 나와서 판사 앞에서 위증을 각오하고 위증죄로 처벌받을 걸 각오하고 한 얘기를 믿어야 될 것이냐의 판단에 있어서 1심은 내가 판사들이 눈앞에서 물어봤는데 저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 뭐 정황적으로 봤었을 때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을 수가 있지만 줬다는 사람이 안 줬다고 하는데 증거가 딱히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무죄를 내렸던 건데 항소심에서 그게 바뀌었고 대법원에서도 항소심에서는 갑자기 검찰에서 말한 게 맞다고 판결을 해버렸죠. 그렇죠. 왜 그렇게 맞다고 판결했는지 근거가 없어요. 그건 있죠. 평소에 이 사람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한만호 대표라는 사람이 평소에 한명숙 전 총리를 굉장히 존경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 전 총리를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냈을 가능성이 없다. 대법원 다수 의견입니다. 이게 네. 거의 일관된 논리예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진술을 번복했는데 번복하기 전에 만들어진 검찰의 조서와 법정에서 한 얘기와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었을까 따져보면 재판관들은 보통 판사들은 법정의 진술을 우선하는데 그리고 검찰 진술 조서가 네. 아무래도 작성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대법원에서의 소수 의견 얘기입니다. 5분이 반대했죠. 네. 네. 그래서 8명하고 5명이 다수 의견이 8명이었고 5명이 소수 의견이어서 결국 유죄로 확정이 됐는데 더 조금 진짜 이 부분은 이상한 게 그럼 아까 3번에 나눠서 줬다고 그랬는데 2번째하고 3번째는 어떤 증거들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이 사람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것도 검찰 조서밖에 없는데 1차 처음에 줬다고 했을 때의 얘기와 더해서 그 처음에 줬을 때 아까 말했던 가계수표 1억 원짜리가 넘어갔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1차 줬다는 얘기를 믿을 만하니까 2차와 3차도 믿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때 친동생이 전세 자금을 빌렸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친동생은 진술을 거의 거부를 했을 거예요. 네, 저희도 얘기를 안 하고. 정황적으로는 전세 자금을 빌린 건데 나머지를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9억을 줬다라고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이제 한명수 전 총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 제가 봤을 때도 분명한 게 최소한 2차와 3차에 있어서는 뇌물 사건은 정치자금법이죠. 돈을 줬다 안 줬다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이 정도면 받았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경험칙에 의하여 판결이 뭐 이렇습니까? 경험칙에 의하여 줬을 법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에서 이렇게 줬다라는 거 보이니까 2차, 3차도 줬을 것 같다. 이런 걸로 유죄를 확정해버린 거예요. 줬다는 사람이 검찰의 압박 때문에 내가 살려고 안 준 사람한테 줬다고 한 거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그리고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돈을 그래서 또 상당히 좀 희한했던 거는 그렇게 진술을 번복을 하니까 항소심 판결을 얼마 앞두고 이 진술을 번복한 한만호 씨를 위증죄로 기소를 하죠. 검찰에서.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한명수 전 총리보다 더 길게 3년을 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2년으로 바뀌어서 바뀌긴 했지만 올해 5월에 확정이 됐어요. 위증죄로. 그래서 지금 실형 복역 중입니다. 이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로 봤기 때문에 뭐 유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상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 지금 아직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이 했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8대5 정도로 팽팽하게 맞서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이상한 사건이라는 거죠. 특이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빵빵 터지는 시간입니다.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TV 출연이 잦다고 저희 작가들이 자제해달라고. 어제 우리 김원진 총수 얼굴도 나왔어요. 뉴스공장만 나오셔야 되는데, 예, 최근에 어제는 냄비 받침이라고 하는 예. 예능 프로그램 나오셔가지고 지나치게 빵빵 터트려서 예. 여기서 한 내용이 또 그게 재방송됐어요. 재방송됐습니까? 예, 이게 원청이고 이게 하청인가 뭐 그렇게 되는. 여기서만 터트리셔야 되는데 딴 데 가서 터트리셨다고. 거기서 첼로 이야기도 또 화제가 됐다면서요. 예. 노회찬 대표님과 첼로가 과연 어울리느냐.
좀 어울리잖아요. 둘 다 크잖아. 이렇게. 첼로도 얼굴이 큰데. 네.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첼로를 하셨다고. 네. 첼로를 아직도 잘 하십니까? 요즘에는 뭐 한 지가 좀 되죠, 이제. 그래도 어떤 곡 정도는 할 수 있다. 내가 마지막으로 첼로 한 게 방송 탄 게 거의 이제 한 10년 더 됐어요. SBS에서 한번. 직접? 예. 그때 연주하신 곡이 뭡니까? 그때 그냥 조그만 소품 가지고 했죠, 노래. 솔베지 송이라고. 예. 예. 다음 시간에 첼로 한번 들고 나오세요. 안 만진 지 오래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 좀 만져보시고요. 다음 주에 연주를 할 만큼 손가락이 굳지 않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한번 해주시죠, 다음 주에. 공장장께서 정의당 입당하면 제가 환영의 의미에서 한 곡 연주하겠습니다. 아니, 이 코너가 워낙 인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해주시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해 주시고, 첼로.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9월 20 며칠에 1주년 공개 방송을 하거든요. 네. 네, 그때 나오셔서 한번 연주를 해 주시든죠.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잘한 사람 부르죠, 뭐. 아니, 이제 잘 못하시면 더 좋죠. 이 정도 가지고 첼로를 한다고 그랬냐고 막 저희가 화를 내고. 자, 어쨌든 조만간 저희가 노회찬 대표님의 첼로 연주를, 직접 들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해 놓겠습니다. 골목 상권 침해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한 주도 많았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보자가 어떤 분이냐고 이정렬 전 판사 같이 활동한 얘기 여쭤봤었더니 차분하고 굉장히 친화력이 높은데 사법개혁 의지는 아주 높은 분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네, 아주 존경받는 평가하십니까? 판사고요. 평생 재판만 본인 말대로 31년간 평생 재판만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재판만 한 분이고 굉장히 이 평판이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직한 분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대법관 후보도 돼야 되는 분인데 예. 사실 대법관 후보에 거론됐지만 최종 후보에는 빠진.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서 대법관이 안 된 사람 이렇게 평가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을 건너뛰고 대법원장이 되신 첫 번째 사례예요. 그런데 그거는 건너뛰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관례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좋은 관례는 아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아닌 사람이 바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아닌 사람은 대법원장 될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간의 대법원의 잘못된 관례로부터 자유로운 분이다. 그게 물들지 않고 거기에 공범으로서 이렇게 일조하지 않은 그런 어떤 강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기수도 확 낮아질 거라고 얘기들 하던데. 근데 지금 대법관 중에는 이 김명수 대법원장 내정자보다 더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 분인가 있는 것으로. 더 낮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기수가 더 높은 9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보다 기수가 높은 사람이 9분이나 대법관으로 있고.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이 재판관은 재판을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지 기수에 따라 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수 높고 낮음이 그냥 인간적 예의라거나 그 정도로 끝나야지 재판하는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례가 처음이라는 거죠, 지금. 처음. 근데 그걸 파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파격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나라 이 사법 신뢰도가 OECD 가입 회원 국가 중에서 제일 낮아요. 그러면 이렇게 낮은 신뢰도를 계속 그간의 관행, 그간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이 낮은 신뢰도를 유지할 거냐, 이 낮은 신뢰도를 정말 파격적으로 한번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 후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김명수 이 후보자 지명이 저는 장고 끝에 묘수고 호수다, 악수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사법 쿠데타다. 저는 사실 그분들 해본 게 쿠데타밖에 없기 때문에 부처 눈에 부처가 보인다고, 부처만 보인다고
뭐 눈에는 뭐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좀 충격적이면 다 쿠데타야. 참고로 권성동 의원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사법 쿠데타라고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거는 현 양승태 이 대법원장 체제예요. 원세훈 그 전 국정원장을 갖다가 그 무죄 판결하고 이런 게 누굽니까?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거죠. 매우 양심적인 사람 보고 양심이 편향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노회찬 대표님은 쿠데타밖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쿠데타라고 표현한다고. 예,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그런 건 어떤 건가 하면요. 이 대법원에 보면은 법원 행정처라는 이제 우리 그 행정부로 치면 내각과 같은 기구가 있습니다. 예. 인사도 하고 하는 거.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 한 명이 그걸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실무는 누가 하냐면 차장이 합니다. 법원 행정차장. 이 법원 행정처 차장을 거치면은 대법관 승진의 1순위예요. 엘리트 코스. 엘리트 코스입니다. 이 법원 행정차장 임종헌이라는 사람이 그만뒀는데 이 사람이 2016년 1년 동안에 우병우 민정수석과 수시로 빈번하게 통화한 내역이 검찰에 의해서 특검에 의해서 확인됐어요. 아니 이 법원 행정처 차장은 주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대법원장의 정치적 비서실장입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비서실장격인 민정수석과 빈번하게 수시로 뭐 연인 관계도 아닌데 부부 관계도 아니고 친구 관계도 아니고 사업하는 관계도 아닌데 이 양쪽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렇게 빈번하게 통화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법원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이렇게 통화가 잦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게 정치적 중립성을 현저하게 해친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평생 안 해본 사람을 갖다가 임명을 했는데 그리고 이 김명숙 그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낸 분은 춘천지방법원장을 하면서도 다른 법원장과 달리 재판을 갖다가 누구에게 어떤 사건을 맡기고 하는 일을 법원장이 지시를 하지 않고 서로 토론해가지고 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 이미 드러난 딱 지금 시기에 딱 꼭 알맞는 그런 인사다라고 생각됩니다. 기자들 만나러 지하철 타고 왔다고 해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굉장한 어떤 그분이 그냥 뭐 교통비 아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간의 관행과 관행에 이제 강하게 맞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장은 그렇지만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다들 반대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통과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통과가 되어야죠. 야당들도 저는 야당은 뭐 반대하는 게 야당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제왕적 대통령제 고치자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개헌특위에서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타파할 수 있는 굉장히 적임자가 나타났는데 그래도 오래간만에 나타났는데 그럼 이 양승태 같은 지금 뭐 법원 내에 그 말 안 듣는 그게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오로지 법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차별하던 그런 지금 양승태 같은 사람을 갖다가 계속 쓸 거냐 이거예요. 아무리 야당이라도 도대체 어느 나라의 야당이냐 그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저희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반론을 듣고 싶은데 섭외는 하겠지만 응해 주실지 모르겠네요. 자,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법부 지금까지 특검이 다뤘던 블랙리스트는 청와대에서 했던 블랙리스트를 말하는 거고 사법부 내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법부 내에서 큰 혼란과 논란이 됐죠. 예. 이게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 행정처에서 블랙리스트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해서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터졌지 않습니까? 엊그제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법원 행정처장에게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담겨 있는 컴퓨터
컴퓨터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 왜 조사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 컴퓨터는 업무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조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종범 수첩은 업무용 수첩이지 그게 그러면 뭐 사교용 수첩이었습니까? 대한민국에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대법원에 컴퓨터 한 대밖에 없습니까? 카피 페이스트는 없나요? 그리고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갖다 시인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그것 때문에 그 부장판사, 인천지법의 부장판사 한 사람이 사표를 냈습니다. 근데 그 사표를 갖다가 그러면서 강하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진실을 밝혀라고 요구하면서 사표를 냈는데 그 사표를 수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분은 13일째 단식 중에 있어요. 저희 방송에도 직접 현재 판사가 나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 행정처에 그 특정 PC에 고스란히 들어있는데 그걸 왜 조사를 안 하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는. 탁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는 식으로 물고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걸 갖다가 공개하라고 하면서 지금 한 판사가 현직 판사가 13일째 지금 단식하고 있어요. 근데 현직 판사가 이걸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단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 기도 내용에 블랙리스트 얘기가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다. 아니 그게 단식이지 뭐예요. 이걸 이게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답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금식 기도하고 있을 뿐이다. 근데 기도 제목 중에 블랙리스트 사안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나머지 사안들은 뭡니까 그러면? 그럼 박종철은 침례 기도를 한 겁니까? 그게 이제 법원 행정처에 누가 나와서 그런 말을 한 거죠?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이 나와서 한 얘기. 대법관이요? 대법관이 뭐의 약자인 줄 아십니까? 뭔가요? 대단한 법관입니다. 그렇게 답변한 줄 몰랐네요. 법사위 소속이시니까 직접 들어오셨겠네요. 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니 이게 편파적으로 굴러가던 양승태 대법관 체제가 구테타 체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영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사법민주화예요. 사법민주화를 사법 구데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보고 들은 게 구데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민주화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법사위 소속이신 게 또 하나 더 여쭤보자면 새로운 대법원장이 만약 임명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사법개혁이 뭡니까? 일단 지금 대다수의 판사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는 물론 판결의 성향이나 이런 모든 걸 떠나가지고 법관의 양심과 독립을 갖다가 현저하게 해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리고 이걸로 줄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 따르더라도 그 재판을 할 때 상부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판사들 스스로. 눈치 주기로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진급이 좌우되는 걸 자기들도 봤으니까요. 그리고 성진에 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본인들이 시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관들이 그야말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은 바로 이런 적폐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련된 재조사 양승태 대법원장이 덮으려고 했던 덮고 있는 이것을 재조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건 아닙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하면. 그렇죠. 당연히 거의 국정원의 원세훈 급이죠. 자, 어제 청와대 업무보고는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청와대 업무보고 있었죠, 어제. 업무보고가 있었죠. 야당에서는 잘 만났다. 이러면서 이제. 원래 정부를 때리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별로 사실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식으로 인사 문제를 주로 다뤘고요. 다뤘고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일부 그동안에 이제 스스로 자진 사퇴한 경우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대해서 이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자진 사퇴해놓고도 페이스북에다가 마녀 사냥이다, 화형당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데 대해서
동의하냐 물으니까 동의하지 않는다.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하면서 좀 그런 이제 인사 과정에서 이제 부실함이 일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시인하고 굉장히 유연하게 답변을 했어요.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원래 정치인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마음을 비운 자세로 이렇게 답변을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아니 우병우 민정수석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도 전례를 들어가지고 결코 나오지 않았던 바가 있거든요. 그때는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직접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사건이 안 벌어지겠지만 만일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당사자인 어떤 사안이 발생한다면은 제가 아는 조국 민정수석의 성격상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무리하게 억지로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관례인데도 과거에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에는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건 필요하다 보면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번에도 그러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억지로 이걸 시비 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올 만한 사안이고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온다고 하면 야당이 그렇게 유리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F킬러가 등장하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올 거거든요. 예. 웬만한 공격으로는 되치기를 당하기 딱 십상인. 왜 부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야당에 큰 도움이 안 될, 보수 야당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얘기 한번 해본 거죠. 얘기 한번 해봤는데 왜 진짜 나오냐 또 그럴 거지 뭐. 왜 진짜 나오냐. 자, 그럼 다른 당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최근에 이제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홍준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얘기도 하고 또 친박 청산 얘기도 하면서 이전까지 태도가 또 한번 바뀌었습니다. 물론 대선 후보 때 한번 그런 얘기 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대표 나올 때 그런 얘기 또 꺼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예. 이번에 이 출당 카드와 친박 청산을 꺼낸 이유는 뭘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홍준표 후보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 중에 일부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라고 지지하는. 수치를 보면 그렇죠. 수치를 보면 이제 여론조사 보면 이제 그렇게 또 나오고 있고. 이 상태로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지층을 다 복원하기도 이제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와의 결별을 통해서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기사회생하려는 그런 전술을 피는 게 아닌가.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바른정당, 바른정당도 다는 아니겠죠. 일부는 또 그런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지는 없죠. 박근혜와의 결별이 있으면 약간의 이제 사과하면서 들어가는 이런 것하고도 연관되어 있지 않나요? 지방선거 때문에라도 이렇게 보수 야당이 갈라져서 치를 수는 없고 합쳐져야 된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다시.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에 많아야 대구 경북만 만일 대구 경북만 건진다면은 지금 지도 체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합당 혹은 합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의원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다. 예.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른정당이 어쨌든 당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지지율도 잠깐 더 높았던 적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최근에 자유한국당보다 낮기 때문에 정의당보다도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른정당은 지금 한 명이라도 빠지면 또 비교수 단체가 되는 면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바른정당 내에도 다양한 또 친국민의당인 성향도 적지만 있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상황이지 않겠나. 당 자체가 무너질지는 모르겠으나 몇 사람은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런 문제가 늘 현안이 되어 있죠.
근데 뭐 그게 정당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임박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선거에 다가갈수록 상당히 좀 불안감은 높아질 것이다. 어쨌든 보수 야권 전반이 그렇다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카드는 그런 밑작업을 시작하는 거다.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바른정당이 이제 문재인 출범 후 바른정당의 100일이라는 주제로 스스로 자아 비판을 좀 했더라고요. 예. 예. 정의당의 100일은 또 어떻습니까? 예, 정의당의, 제가 사실은 그 문재인 100일 그 무렵에, 8월 예. 17일 그 무렵에 문재인 100일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면서 정치는,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지난 100일의 한국 정치는 야당도 함께한 정치가 아니냐. 예. 야당의 100일도 같이 평가해야 된다라고 예. 제안을 하고 또 그 다음날 제가 좀 간략하게 야당의 100일에 대해서도 얻은 건 없고 잃은 건 민심이다. 특히 보수 야당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정의당의 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네. 그 명함이 다 있는데, 네. 정의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100일을 점해서 문화일보, 중앙일보, YTN 등이 한 조사에서 공이 다 3등으로 나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굉장히 한 자리 숫자의 그 부분에서 3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략할 만한 성장을 보인 건 아닌데,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건 아닌데, 유일하게 지난 5월 9일 날 대선 후보가 얻은 득표율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정의당밖에 없어요. 6.2. 6.2.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망했죠. 최근에. 21% 얻었는데 3.3으로 떨어졌고요. 3.3으로, 예. 예. 그게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경우에도 24를 얻었는데 8.8로 떨어지고 3분의 1 수준 떨어졌는데 정의당만 같은 걸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는 더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행인데 왜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느냐라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걸 부심하고 있습니다. 속을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새 대표 체제 하에서 또 이 하반기 좀 정책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좀 펼쳐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더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전 한나라당 총재가 갑자기 또 등장해서 회고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일부 보수 정치인이 실패한 것이지 보수주의가 실패한 건 아니다. 이런 진단도 하고 이런 비판도 했는데 이해찬 전 총재의 정치를 다시 재개하기에는 이제 어렵다고 보긴 합니다. 사실은. 여러모로. 보수주의가 실패한 건 아니다. 이 얘기는 점잖게 얘기를 했지만, 박근혜는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로 사실은 해석될 수밖에 없고, 왜냐면 한국에 제대로 된 보수주의가 있었느냐. 수구 기득권이 있었지. 그런 걸 보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수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대적으로 지켜야 될 만한 가치를, 그런 가치를 조차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보수인데, 이해찬 총재는 사실은 이미 시대가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석기 시대 그렇죠. 인물이잖아요. 예, 3번 출마하셨고 3번 다 실패하셨고. 사실 철기 시대가 돼도 일부 석기를 씁니다. 맷돌이라거나 절구라거나. 그래서 주된 생산 도구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흔적이 남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해찬 총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철기 시대의 석기처럼. 그런 것이지 다시 그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예. 국민의당 이제 투표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대표 얘기도 나오고, 막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현재 기준으로 전망은, 그래도 안철수 전 대표가 되지 않겠냐, 이번에 당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면 서울시장도 나올까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불 뗄 때 연료가 부족하면은 탈 수 있는 건 다 집어넣자 그런 식으로 표 되는 거는 다 하자. 서로 상충되는 걸 할지라도 심지어는 부산시장까지 얘기했더라고요. 제주도지사는 왜 얘기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표되는 건 다 하자. 뒷감당 어떻게 하냐. 그게 선거 전과 후가 다르다. 그게 이제 그 정치 경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게 큰 의미 부여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흘려들으면 됩니까? 예? 당분간은 흘려들으면 됩니까? 예. 일단은 뭐, 그리고 선거 전에 투표를 위해서 한 얘기를 너무 또 강하게 기억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맷돌. 알겠습니다. 자, 이해찬 전 한나라당 총재님, 네. 석기 시대로 평가받았는데 방송을 들으시면 저희 인터뷰 한번 응해주시면 반론 기회를 저희가 추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석기 유물 같은 거는 꽤 값도 나갑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역시 노회찬 대표님이 나오면 문자가 폭발합니다. 네. 관련 문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첼로 연주를 꼭 해달라는 문자 많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공장장은 고개를 굽고 노회찬은 첼로를 연주하고 이런 문자. 공개방송 얘기를 잠깐 했더니 공개방송 문자도 많네요. 네. 저희가 1주년 전후에서 공개방송을 추진 중입니다. 네. 곧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장장의 후는 조만간인가요? 네. 그러면 조만간 말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순. 교회에 문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반복되네요. 첼로. 공개방송. 첼로. 공개방송. 첼로 꼭 한번 들어보죠 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와 개그를 짬뽕한 거기다가 과거로 양념을 친 시간입니다. 원종우 씨. 근데 오늘은 원종우 씨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예. 99년 만에 펼쳐지는 우주쇼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 간다고. 지금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예, 직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정확히 어디 계십니까? 여기가요.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로스앤젤레스 가는 길목에 광활한 아몬드 밭입니다. 아몬드밭. 네. 아몬드에 대해서 얘기 드리자면요. 아몬드 나무란 건 원래 없고요. 복숭아와 살구를 접붙인 거라고 방금 들었어요. 아몬드라는 게? 어허. 네. 모르셨죠? 알고 싶지 않고요. 근데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그러면 밭에 서 계신 겁니까? 밭 옆에 차를 세우고 거기서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세우고 차 네네. 혼자 운전해서 지금 그 개기일식을 따라가는 중이에요? 절대 아니고요. 네. 저희가 과학일식 유흥단이라고 190분을 모았거든요. 190분을 모아서. 네. 네, 그래서 함께 버스 4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버스 4대로. 네.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러 지금 같이 가신 분 190분이 같이 계시고, 그럼 그 버스도 지금 그런 대형 관광버스에 같이 계십니까? 네, 버스 4대 중에 저는 첫 번째 차에 있고요. 그럼 그 버스에 지금 일단 그 소위 과학유흥단이라고요? 과학일식 유흥단이요. 일식 유흥단. 네.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네, 일단 인사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몹쓸 분들이네. 조용히. 몹쓸 분들이래요. 그분들이 다 함께 지금 버스를 타고 190여 분이 한국에서 개기일식을 보러 원종우 씨하고 같이 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부럽네요. 그럼 개기일식이.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하고 즐거운 여행이에요. 이미 개기일식이 시작됐잖아요. 개기일식은 어저께 했고요. 네. 네, 어저께 8월 21일 여기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이죠. 네. 네, 오전 10시 20분 그 콜로라도주 덴버 시간 마운틴 타임이고요. 네. 10시 20분경부터 한 2시간 좀 덜 계속됐고 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일식은 한 11시 20분쯤부터 한 2분 동안 있었고요.
네, 그렇게 같이 그 장관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완전히 그 해가 가려지면 정말로 완전히 어두워집니까? 밤처럼? 네, 상당히 어두워지는데요. 예. 일단 저희 참가하신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네. 네, 저희 그 가장된 얘기가 아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본 분의 감상을 예. 여보세요? 네. 예, 바꿔주세요 그러면. 여보세요? 네, 누구십니까? 아, 네, 저 그냥 여기 참가한 시민이고요. 예, 성함은 말씀해 주셔야죠. 저 윤아연이라고 합니다. 네. 또 거기 혼자 가시지 원종우 씨하고 같이 가셨네. 네. 그렇죠. 그 개기식을 직접 함께 왔고요. 네. 네. 직접 보셨어요? 네. 보니까 다 예상하시겠지만 정말 신기했고요. 신기한 이유가 약간 너무 낯설어가지고 네. 예상했던 거와도 너무 다르게 진기한 풍경이 펼쳐지니까 네.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 않은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해를 그러니까 달이 가리고 가렸다가 다시 해를 다시 보여주는 그 장면이 네. 천천히 슬로비드처럼 눈에 보이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동그랗던 해가 사과 이렇게 베어문 것처럼 조금씩 사라지다가 딱 한순간 갑자기 해가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이미지로. 그렇죠. 막상 그 장면을 실제로 보니까 네. 진짜 온몸에 이렇게 소름이 돋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와 하는 그 탄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와 하다가 2분이 다 끝나갔어요. 정말로 어두워집니까? 얼마나 어두워집니까? 어두워지는 거는 원래 한 정말 밤하늘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한 초저녁 정도 느낌? 초저녁. 전체가 어둑어둑해지고 날이 선선해지고 기온이 이렇게 내려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본인은 와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걸 보고 이제 뭐 눈물을 흘린 분도 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거 받아들이던가요? 제가 보기에 200명 중에 눈물을 흘린 분은 없었고요. 다 같이 있었대요, 지금. 네. 아, 있었대요? 옆에서 제보 들어왔습니다. 네. 왜 눈물을 흘렸답니까? 그거 제가 궁금해요. 그분의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느꼈을 때 이게 약간. 그분은 같이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느낄 때는, 네. 머릿속으로만 그렸던 거를 실제로 봤을 때의 느낌은, 그냥 단순히 신기하다를 넘어선 약간의 경외감? 이런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연에 대해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몸에 소름도 많이 돋고, 눈물도 아마 그래서 나지 않았을까. 원종 씨보다 훨씬 말씀을 잘하시는데. 하시네요. 네. 바꿔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종 씨도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총수님 역시 그 여성분하고 통화를 하시니까 이렇게 놓질 않으시는군요. 그리고 훨씬 더 말도 잘하시고, 예. 훨씬 더 말을 잘하신다고요? 네. 자, 네. 이게 이제 과학을 진행해보죠, 과학을. 이 개기일식이, 얼마 동안 지속되는 겁니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개기일식 자체는 2분밖에 안 하고요. 제 말은 미국 14개 중간에. 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미국을 다 걸쳐서 다 지나가 버렸습니까, 이젠? 그것 자체도 거기서 뭐 한 몇 시간밖에 안 이어진 거죠. 사실 해가 통과하는 시간 동안만 된 거니까. 그렇지만 미국의 14개 주에 4,200km를 통과를 했어요. 4,200km를. 네, 그러니까 이게 차이라면 보통은 이제 바다가 많잖아요, 지구상에. 네. 그래서 이제 바다나 정글이나 이런 오지를 많이 지나가는데 인구 밀도가 높은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니까 관측 환경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운이 좋은 거고 이게 거의 100년 만에 처음 온 기회라면서요, 미국에서도. 예, 미국에서도 99년 만에 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그 일찍 라인으로 모여서 뭐 어떤 곳에서는 뭐 몇십만 명이 모인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간 곳은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아서 저희가 거의 독점적으로 굉장히 잘 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이상현상이 일어나면 예전에 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 무슨 새가 어떻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뭐 곤충이 이상하게 움직인다든가 뭐 그런 이상현상이 포착된 건 없어요? 자연의 이상현상이? 개기일식 자체가 네, 개기일식이 있으면 보통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고요. 이번에도 뭐 조류하고 곤충류의 행동도 있었대요.
근데 이게 이제 밤이 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갑자기. 그냥 밤이 오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다? 다른 그렇죠.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동물들이 이런 일식 같은 흔하지 않은 천체 현상에 대비해서 진화하진 않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밤이 되는 줄 알고 이제 황급히 집을 찾아 돌아간다거나 이런 현상들은 거의 매번 벌어집니다. 개기식 때는. 그건 뭐 그렇게 이상한 현상은 아니네요. 어두워져서 가는 건 뭐 어쩌겠어요. 네, 그래서 보고 있으면 나름 신기하죠. 박쥐도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말고 혹시 이 개기일식의 순간에 네. 특별히 측정할 수 있거나 특별히 알아낼 수 있는 과학적인 진실, 뭐 과학적인 팩트는 없어요? 네, 꽤 있는데 일단은 원래 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걸로 검증을 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빛이 휘는 거. 네. 네, 빛이 휘는 거를 이제 태양이 있을 때는 보일 때는 빛이 뒤에 있는 별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태양빛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볼 수 없지만은 일식 때문에 가려지게 되면 태양은 있는데 태양 빛만 막힌 거니까 뒤에 별들이 보이고 그걸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위치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입증하는 바는 분명히 태양에 가려서 안 보여야 하는 별인데 빛이 휘어서 네네. 태양이 가려진 그렇죠. 태양 뒤쪽에 가려진 별도 볼 수 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태양의 중력 때문에 빛이 휘어서 우리한테 보이는 거라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이제 예언을 하셨죠. 예언을 아인슈타인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휘는 그 각도를 예언을 했고요. 네. 근데 실제 1919년에 네. 1919년에 이거를 관측을 해가지고 실제로 휘는 점을 찾아서 이제 그걸 대비를 해서 이게 맞다는 걸 증명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거가 관측이 됐다? 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관측을 해가지고 그걸 또 한번 값을 내볼 생각이고요. 네. 그 외에도 이건 사실 오래전에 관측된 거고 태양에 보면 주변에 코로나라고 이렇게 밝은 불빛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이럴 때가 아니면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관측할 수 있는 천문학계에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늑대 인간 같은 거 안 나타났어요? 그 정도 돼야지 뭐 특이현상이지. 늑대 인간이요? 네. 안 나타났어요. 어떡하죠? 우리나라 개기일식은 그럼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2035년 9월 2일에 북한 지역에서요. 35년도, 네. 35년도 뭔데? 네. 북한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참네. 근데 그때는 이제 관광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간 우리나라는 2035년이면, 잠깐 볼 수는 있지만 그건 북한 지역이다. 네. 네. 그래서 고성 지역에 가면 몇 초 정도 볼 수 있다고. 네. 어디를 가면요? 고성 지역에 가면 강원도 고성 지역에 가면 몇 초 정도 볼 수 있다고 해요. 강원도 고성에서는 2035년에 몇 초 정도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네. 근데 몇 초 정도를 보러 가기에는 좀 아깝고 평양 쪽에서 잘 보인다고 하니까 평양에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고요. 이게 안경 끼고 다 보신 거죠? 특수 안경? 네, 이게 필름이 있어요. 이거를 끼고 보는 건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뭐 유리판을 그을려가지고 보라 그렇죠, 이런 얘기도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귀찮은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안경을 되게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돌아오신 다음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